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밤 한강변 갈대밭에서 한 여인이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5살의 강단월이었지요. 비록 여종의 몸이지만 남정네들도 무서워하는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무를 하다니 정말 팔자가 세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단월이는 혼잣말을 하며 도끼질을 계속했습니다. 주인 집에서 아궁이에 떼울 나무가 떨어졌는데 다른 하인들은 모두 추위를 핑계로 나가려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단월이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온갖 시련을 겪으며 자라온 그에게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휙휙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단월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 없소. 단월이는 도끼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사람 소리였습니다. 이런 밤중에 한강변에 누가 있을 리 없는데 혹시 도적이나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 계신가요? 단월이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더 약해진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지요. 단월이는 망설였습니다. 여종인 자신이 함부로 나서다가 괜한 화를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팔자가 세다고 소문난 자신이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서 한번 보자. 단월이는 도끼를 들고 신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갈대밭을 헤쳐나가니 큰 버드나무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남자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옷은 비단으로 만든 고급 옷이었지만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지요. 이 사람 죽은 건 아니겠지? 단월이는 급히 남자의 코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았지요. 이런 날씨에 이러고 있으면 죽겠네. 어쩌지? 단월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남자는 옷차림으로 보아 양반인 것 같은데 여종인 자신이 함부로 건드렸다가 나중에 누명을 쓸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물 좀. 누나는 어디 갔지? 누나요? 이 사람 누나를 찾고 있네. 단월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다친 사람이 누나를 부르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보였거든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여긴 한강변이에요. 누나 맞지? 나를 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 남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단월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누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누나가 아니라. 다행이다. 누나가 와줘서. 너무 추워. 너무 무서웠어. 남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단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기 이를 데 없었지요. 단월이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든 지금 당장 따뜻한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누나. 정말 고마워. 단월이는 남자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힘겹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행히 남자가 의식을 되찾은 덕분에 어느 정도 걸을 수는 있었지요. 어디로 가지? 주인 집에 데려갈 수는 없고. 단월이는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끔 쉬던 빈 움막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허름하지만 바람과 눈을 피할 수는 있는 곳이었지요. 거기라도 가서 하룻밤 버텨보자. 두 사람은 그렇게 눈보라를 헤치며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단월이는 남자를 부축하며 걸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정겨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나 이름이 뭐야? 저는 단월이에요. 강단월. 단월이.
예쁜 이름이네. 나는 남자가 말하려다가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해.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응. 아무것도. 누나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단오리는 남자의 머리 상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꽤 깊은 상처였는데 혹시 이 상처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것일까요? 그럼 일단 치료부터 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누나가 돌봐줄 거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단오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제가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단오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조선의 임금을 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눈보라는 더욱 세차게 몰아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움막 안에서 단오리는 불을 피우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둔 나무와 풀이 있어서 작은 화로에 불을 지필 수 있었지요. 기억을 잃은 남자는 움막 한 구석에 누워 있었는데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불이 들어오니까 좀 낫네. 단오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자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고 옷 여기저기에도 칼에 베인 듯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단오리는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단 옷감의 정교한 수놓음,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옥패까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했지요. 누나, 물. 남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오리는 급히 물그릇을 가져와 남자의 입가에 대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자는 물을 마시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단오리를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했지요. 누나가 나를 구해준 거야? 네, 한강변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여기로 모셔왔어요. 한강변에서? 난 왜 거기에 있었지? 남자는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되살려 보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오리는 그런 남자가 안쓰러웠지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머리를 다쳤으니까 천천히 나을 거예요. 내 이름도,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남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오리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괜찮아요. 이름이 없으면 새로 지으면 되잖아요. 새로 지어? 네. 그동안은 제가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면 되죠? 단오리의 밝은 목소리에 남자의 얼굴에도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럼 누나가 지어줘. 제가요? 단오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이라고 부를까요? 이연이. 어때요? 이연이. 좋네. 그럼 난 이연이야. 네, 이연이. 그리고 저는 누나가 아니라 단오리예요. 기억나죠? 아, 맞다. 단오리. 그런데 난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 월이 누나. 이연이라고 이름을 얻은 남자는 단오리를 보며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단오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다정하게 누나라고 부르는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럼 그렇게 부르세요. 월이 누나, 배가 고파. 아, 맞다. 음식을 준비해야지. 단오리는 부랴부랴 자루에서 좁쌀과 말린 나물을 꺼냈습니다. 원래 자신이 며칠 먹으려고 몰래 모아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지요. 죽을 끓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나가 나 때문에 고생하네.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단오리는 작은 솥에 물을 끓이며 좁쌀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이는 그런 단오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지요. 누나는 왜 이렇게 친절해? 그냥 마음이 그래요. 이연이가 불쌍하고 또 왠지 정겨워서. 정겨워? 네. 처음 본 사람 같지 않아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나도 그래. 누나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 죽이 끓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움막 안에 퍼졌습니다. 단오리는 죽을 식혀서 이연희에게 떠먹여 주었지요.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누나 손맛이 좋네.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이연희는 죽을 먹으면서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누나는 왜 이런 곳에 혼자 있어? 집은 어디야? 단오리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종이에요. 주인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종? 네.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도 혼자 해야 하고. 이연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종이라니. 그럼 힘들겠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팔자가 세다고들 하니까 웬만한 일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팔자가 세다는 게 뭐야? 험한 일을 잘 견디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연희는 단오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일을 많이 해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하고 다정했지요. 누나 손이 참 따뜻해. 이연희 손은 너무 차가워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움막 안은 따뜻했지요. 누나, 나 여기 있어도 돼? 물론이죠.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연희는 안도의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단오리는 그런 이연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사람을 꼭 지켜줘야겠어. 누가 이렇게 다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다른 한 사람은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뿌듯함을 느끼면서 말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이연희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머리에 상처도 아물어가고 있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되었지요. 단오리는 매일 주인집 일을 마치고 나서 움막으로 달려와 이연희를 돌봐주었습니다. 월이 누나, 오늘은 일찍 왔네. 주인마님이 친정에 가셔서 일이 일찍 끝났어요. 단오리는 자루에서 밤과 감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연희의 눈이 반짝였지요. 우와, 이런 좋은 걸 어떻게 구했어? 주인마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즘 제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사실 단오리는 자신의 몫을 나눠준 것이었지만 이연희가 미안해할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착해. 이런 좋은 걸 놔주려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두 사람은 화롯가에 앉아 밤을 까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연희는 기억은 되찾지 못했지만 단오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행복해 보였지요. 누나,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게 신기해. 정말요? 어떤 글이요? 이연희는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 보였습니다. 한문도 한글도 모두 능숙하게 써내려갔지요. 와, 정말 잘 쓰시네요. 이연희는 분명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이에요. 그런가? 그럼 나는 선비였나 봐.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치게 된 걸까요? 이연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머릿속에서 칼소리와 말발굽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기는 했지만 명확한 기억은 아니었거든요. 모르겠어. 꿈에서 가끔 무서운 장면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억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억날 거예요. 단오리가 이연희의 손을 잡아주자 그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아.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 그때였습니다. 움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숨어야겠어. 이연희는 움막 구석으로 몸을 숨겼고 단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누구냐? 마을 위에서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을 든 기병 셋이 움막 앞에 서 있었지요.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말에서 내려 단오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나는 한승조다. 이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본 적이 있느냐? 단오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승조라니 이 지역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수상한 남자요?
20대 후반의 사내인데 머리에 상처가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단오리는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서 나무를 하러 온 것뿐이에요. 한승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정말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다. 한승조는 움막 주변을 살펴보다가 두 사람 분량의 그릇과 이불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혼자라고 했는데 그릇이 2개나 있고. 아, 그건 제가 원래 2개를 쓰거든요. 밥그릇 하나, 물그릇 하나. 단오리는 재빨리 둘러댔지만 한승조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계집 뭔가 숨기고 있군. 한승조가 단오리의 턱을 거칠게 잡았을 때 움막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를 괴롭히지 마. 이연희가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한승조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지요. 내가 살아있었구나. 뭐? 이연희는 한승조를 보자 머릿속에 어떤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칼을 든 사람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적들, 그리고 배신감. 너는 누구야? 하하, 기억을 잃었구나. 그럼 더 좋지. 한승조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부하들도 따라서 무기를 꺼냈지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죽여버리겠다. 이연희를 건드리지 마세요. 단오리가 한승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한승조는 단오리를 거칠게 밀어냈지요. 비켜라 계집. 단오리가 땅에 넘어지자 이연희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몸에 배인 무의 실력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월이 누나를 다치게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이연희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한승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움직임은 마치 검을 다루는 것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뭐야 이놈이. 한승조가 칼로 공격했지만 이연희는 나뭇가지만으로도 막아냈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몸에 밴 무예는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이상해. 내가 왜 이럴 수 있지? 이연희 자신도 놀라며 싸우고 있을 때 단오리가 소리쳤습니다. 이연희 조심해요. 부하 중 하나가 뒤에서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단오리는 주저없이 돌멩이를 집어들어 그 부하의 머리를 쳤지요. 아야, 누나 괜찮아? 네, 빨리 도망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한승조가 뒤쫓았지만 이 산길을 잘 아는 단오리 덕분에 따돌릴 수 있었지요.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후. 무서웠어. 누나,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이연희, 당신 무예를 할 줄 아는군요. 나도 몰랐어.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 이연희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처음 쓰는 동작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연스러웠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연희를 찾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위험한 일인 것 같아. 그럼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야겠어요. 단오리는 이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이연희를 지킬게요. 누나, 약속해요. 절대 이연희를 놓지 않을게요. 이연희는 단오리의 다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사람은 단오리뿐이었거든요. 나도 누나를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지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사흘째 지내고 있던 이연희와 단오리는 서로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한승조의 추격을 피해 숨어 지내는 동안 둘 사이의 마음은 한층 깊어졌지요. 월이 누나, 추워?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이연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단오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단오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요. 이연희가 감기 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누나가 아프면 안 되니까. 정말. 이연희는 왜 이렇게 다정해요? 이연희는 단오리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억도 없고 혼자서는 무서워하기만 하고.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연희는 충분히 강해요. 강한 건 누나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단호리는 이연희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자신을 낮추고 단호리를 높이려 하는 것이 마치 습관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연희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또 이상한 게 보여. 무엇이 보여요? 큰 건물, 아니 궁궐 같은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절을 하고. 이연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단호리는 걱정스러워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이상해. 왜 사람들이 내게 절을 하지? 그리고 누군가 전하라고 부르는 소리도. 전하? 단호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전하라는 호칭은 오직 임금에게만 쓰는 말이었거든요. 설마 이연희가. 하지만 단호리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누나,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아니에요. 그냥 이연희가 아파 보여서. 이연희는 단호리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나, 내가 만약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나쁜 사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가끔 꿈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고. 단호리는 이연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연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다정하고 절 보살펴 주시고 나쁜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연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다행이야. 그때 동굴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또 그 사람 들릴까? 조용히 해요.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한승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호리 있으면 대답해. 그 목소리는. 단호리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같은 종으로 지내던 복동이었거든요. 복동이가 왜 여기까지? 누나 아는 사람이야? 네, 주인 집에서 같이 일하는 아이예요. 단호리는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복동아, 나야. 단호리야. 누나, 정말 여기 있었구나. 복동이가 헐레벌떡 뛰어와 단호리를 붙잡았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주인마님이 화가 나서 누나를 팔아버리겠다고 하세요. 뭐라고? 단호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팔려간다는 것은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인마님이 누나가 도망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연희가 동굴에서 나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누나가 팔려간다고. 이연희, 이 아이는 복동이에요. 복동이는 이연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이분은 누구세요? 혹시?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이야. 복동이는 이연희의 옷차림과 풍채를 보고 눈치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누나, 주인마님께서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로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내일까지라고. 단호리는 절망했습니다. 이연희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누나, 그냥 도망쳐요. 이연희가 단호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쳐? 어디로? 어디든. 우리 둘이서 멀리 가서 살아요. 하지만 이연희, 그건. 나는 누나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복동이가 놀라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설마. 이분과. 단호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나는 누나를 사랑해. 이연희의 고백에 단호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연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누나만 보면 가슴이 뛰었어. 이게 사랑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해. 저도 이연희를. 단호리도 자신의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연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복동이는 두 사람의 고백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누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종인 누나와 양반인 이분이. 상관없어.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와 함께 떠나줄래? 어디든 갈게. 누나만 있으면 돼. 단호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이연희와 함께 떠나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연희,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가 누나를 지킬게.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복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임금님이 행방불명되셨다는. 그 순간 이연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용포를 입고 있던 자신 신하들이 절하는 모습, 그리고 한승조가 칼을 들고 덤비던 그날 밤. 이연희, 또 아픈 건가요? 이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단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한승조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누나, 나는.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를 말하면 단호리가 어떻게 될지 무서웠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단호리는 이연희를 달래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연희가. 그날 밤 이연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주인 집으로 돌아갔고 동굴 안에는 단호리와 단둘이 남게 되었지요. 단호리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이연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임금이다. 완전히 되돌아온 기억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중종 조선의 11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승조는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던 역적이었지요. 하지만 어린 누나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있어. 이연희는 단호리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순수한 그 얼굴이 달빛에 비춰져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요. 만약 내가 왕이라는 걸 알게 되면 누나는 어떻게 할까? 다음 날 아침 단호리가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연희,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조금 잠이 안 와서. 혹시 아픈 건 아니죠? 단호리가 걱정스럽게 이연희의 이마에 손을 대자 그는 깜짝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왜 그래요? 어제부터 이상해요. 이연희는 망설이다가 단호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연희, 갑자기 왜 이래요? 누나, 내가 고백할 게 있어. 고백이요? 단호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제 한 사랑 고백을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사실 내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이연희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네요. 이연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나는. 그때 동굴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수의 기병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았지요. 찾았다. 여기다. 한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연희는 급히 일어나 단호리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누나, 뒤로 피해. 이연희도 같이. 안 돼, 이번에는 내가 해결할게. 이연희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승조가 기병 10명을 거느리고 와 있었지요.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을 줄 알아. 한승조. 이연희의 목소리에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무력한 남자가 아니었지요. 오, 기억이 돌아왔구나.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 내가 감히 과인에게. 과인이라고? 하하. 아직도 왕인 줄 아느냐? 한승조가 비웃으며 칼을 뽑았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몸이다. 궁궐에서는 내가 죽었다고 발표했고 나는 곧 왕비를 차지하여 새로운 왕조를 열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충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충신이라고? 이미 내 편으로 넘어온 지 오래다. 너 같은 어린 왕을 모시느니 경험 많은 나를 택한 것이지. 이연희는 분노했지만 지금 당장은 단호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좋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하지만 저 여자는 놔둬라. 저 여자? 내 정부 말이냐?
한승조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왕이 종과 정을 통했다니 이것도 좋은 구실이 되겠군. 감히. 이연희가 주먹을 쥐었을 때 단오리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이연희,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니 과인이라니. 누나 들어가 있어. 싫어요. 함께 죽을 거라면 함께 죽을 거예요. 단오리의 말에 이연희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래, 함께 죽어라. 왕과 종이 사랑을 했다는 추문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한승조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기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연희는 맨손으로 칼을 막으며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왕으로서 배운 무예가 몸에 완전히 되살아난 것이지요. 월이 누나 뒤로. 이연희가 다쳐요. 단오리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기병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팔자가 센 여종답게 두려움 없이 싸웠지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연희는 점점 밀려났고 결국 한승조의 칼에 어깨를 베이고 말았지요. 이연희. 단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끝이다. 한승조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멀리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저 소리는? 곧이어 왕실 호위대의 기가 보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병들이 언덕 위에 나타난 것이지요. 전하께서 여기 계셨습니까? 호위대장이 말에서 뛰어내려 이연희에게 달려왔습니다. 김대감, 전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단오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라고요? 이연희가 정말. 그렇다 누나. 나는 조선의 임금이다. 이연희가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님이라고. 단오리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조선의 왕이었다니. 한승조, 내 놈이 역적이었구나. 호위대장이 칼을 뽑자 한승조는 당황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왕은 죽었다고. 궁궐에서는 전하의 행방불명을 숨기고 있었다. 내 놈의 음모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지. 한승조와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연희의 마음은 전혀 홀가분하지 않았지요. 누나, 전하. 단오리는 이연희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누나, 내 말을 들어줘. 이연희가 단오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됩니다. 임금님께 이런 무례를. 나는 여전히 이연희야. 누나의 이연희라고. 하지만 호위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궁궐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연희는 갈등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의무와 단오리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말이지요. 김대감 잠시만 기다려줘. 전하 하지만 명이다. 이연희는 단오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나와 함께 가줘.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누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왕이든 뭐든 상관없어. 단오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 같은 종이 임금님 곁에 있으면 신분 따위는 내가 바꿔주겠어. 누나를 왕비로 만들어줄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종을 왕비로 삼겠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전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위대장이 반대했지만 이연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 결정이야. 단오리는 이연희의 진심을 알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희. 아니 전하. 저는 행복했어요. 이연희와 함께 있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누나. 하지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해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단오리는 일어나서 이연희에게 절을 했습니다. 전하의 무은장구를 빕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누나. 이연희가 따라가려 했지만 호위대장이 막았습니다. 전하,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연희는 사라져가는 단오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왕위를 되찾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궁궐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종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승조의 역모를 진압하고 어지러워진 조정을 다시 바로 세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단오리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전하, 대신들이 정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관이 와서 아뢰자 중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혼인 이야기인가? 그런 것 같사옵니다. 중종이 정전에 들어서자 대신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했습니다. 전하께 아뢰 말씀이 있사옵니다. 좌의정 남곤이 나서서 말했지요. 무슨 일인가? 전하께서는 이제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왕비 간택을 서둘러야 하옵니다. 과인은 아직 그런 생각이 없다. 하지만 전하, 나라에 중궁이 없으면 안 됩니다. 후사를 위해서라도. 중종은 신하들의 말을 들으며 단오리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단오리가 자신과 함께 왔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전하, 하나 염려되는 일이 있사옵니다. 우의정 홍경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혹시 전하께서 실성하셨을 때 만난 여인이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중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풍문이 있다고? 그렇다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이 종이라는 소문도. 그만. 중종이 소리를 지르자 대신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전하, 그런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지만 중종의 마음속에서는 단오리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중종은 혼자서 달을 보며 단오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월이 누나,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중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단오리의 목소리 같았거든요. 설마 누나가. 중종은 급히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후원 연못가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누나.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단오리가 아니라 다른 궁녀였습니다. 전하, 어찌 이곳에. 아니다. 그냥. 중종은 실망하며 돌아서려다가 그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그 노래를 배웠느냐? 예. 이 노래 말씀이세요? 요즘 한양에서 유행하는 노래인데 어떤 여종이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여종이? 중종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여종이 누구인지 아느냐? 잘은 모르지만 단오리라는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오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지요. 다음 날 중종은 신분을 숨기고 궁을 나섰습니다.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단오리의 소식을 수소문했지요. 혹시 단오리라는 여종을 아십니까? 단오리요? 그 팔자 센 계집 말씀이세요? 한 아낙네가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며칠 전에 봤는데. 맞다. 종로 어귀 김판서댁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중종은 급히 김판서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소식은 절망적이었지요. 단오리라는 종 말씀이세요? 그 계집은 사흘 전에 다른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경상도 안동 어느 부잣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중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동이라면 한양에서 며칠이나 걸리는 먼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 계집에 대해 묻습니까? 중종은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중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의무와 단오리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전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내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을 했다. 대신들이 다시 왕비 간택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말했듯이 과인은 아직. 전하,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중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왕비 간택을 하겠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십니까? 과인이 직접 왕비를 정하겠다. 신하들의 추천은 받지 않겠다. 내관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중종은 비밀리에 신복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상도 안동에 가서 단오리라는 여종을 찾아라. 그리고 그녀를 궁으로 데려와라. 전하, 하지만 이것은 명령이다. 신복들은 할 수 없이 안동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져온 소식은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전하, 단오리를 찾았사옵니다. 정말인가?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중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이라고? 그렇다옵니다. 그래서 새 주인이 그녀를 다시 내보냈다고 합니다. 중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오리가 임신했다는 것은 혹시 자신의 아이일까요? 그 여인을 어서 데려와라. 하지만 전하, 만약 다른 남자의 아이라면 상관없다. 어서 데려와. 중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오리가 누구의 아이를 가졌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단오리가 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종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지요. 전하, 단오리가 도착했사옵니다. 들어오라고 하여라. 문이 열리자 단오리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전하를 뵙사옵니다. 단오리가 절을 하자 중종이 급히 일어나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누나, 절하지 마. 몸이 무거운데. 전하, 정말 내 아이야? 중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오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전하의 아이입니다. 중종은 기뻐서 단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하지만 전하, 저는 종이고 신분 따위는 상관없어. 내가 누나를 왕비로 삼겠어. 단오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래. 그런데 대신들이 반대할 텐데. 괜찮겠어? 전하만 계시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대전에 모인 대신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중종이 단오리를 왕비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지 사흘째, 조정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지요. 전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는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좌의정 남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을 중궁으로 삼는다는 것은 조선 개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종묘 사직이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우의정 홍경주도 거들었지요. 하지만 중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인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단오리를 왕비로 삼겠다. 전하, 이것이 과인의 마지막 명령이다. 더 이상 반대하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겠다. 중종의 단호한 말에 대신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남곤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전하, 그렇다면 신들은 모두 관직을 사양하겠사옵니다. 좋다. 그렇게 하라. 중종의 뜻밖의 대답에 대신들이 당황했습니다. 전하, 정말로 과인에게는 단오리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가 100명의 신하보다 값지다. 그때 전각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관이 급히 뛰어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모여들었사옵니다. 백성들이? 그렇다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하를 뵙고 싶다고. 중종과 대신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모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로 모였는지 알아보았느냐? 그것이 단오리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종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그 여인이 전하를 구했다는 이야기와 전하께서 그 여인을 왕비로 삼으시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하더냐? 내관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찬성한다고 합니다. 대신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지만 중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인이 직접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보겠다. 전하, 그것은 위험합니다. 괜찮다. 과인의 백성들이 아니냐. 중종이 궁궐 앞으로 나가자 수많은 백성들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일어나라, 짐의 백성들아. 전하, 한 백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년의 농부로 보이는 사내였지요. 소인은 경기도 파주에 사는 농부입니다. 그래, 무슨 말이 있느냐? 전하, 소인은 단오리라는 여인을 압니다. 정말이냐? 그렇다옵니다. 그 여인은 어려서부터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남을 도우기를 좋아했사옵니다. 팔자가 세다고 했지만 실은 마음씨가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사옵니다. 다른 백성도 나섰습니다. 전하, 저희도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전하께서 어려우실 때 목숨을 걸고 지켜드렸다고.
그런 분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왕비가 될 자격이 있사옵니다. 신분이 무엇이옵니까? 마음씨가 중요한 것이지. 백성들의 외침에 중종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짐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알았다. 궁으로 돌아온 중종은 대신들을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들었느냐? 백성들도 단오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하, 백성들은 정치를 모릅니다. 궁중의 법도를. 법도라고? 그 법도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중요하냐? 그때 단오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임신으로 배가 많이 불러 있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전하, 신하분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누나, 괜찮아. 이건 내 문제야. 단오리가 대신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들, 소인이 전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소인이 만약 왕비가 된다면 전하를 도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신분이 낮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것이 소인의 장점입니다. 단오리의 말에 대신들이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어려우실 때 함께 했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도 전하와 함께 고생하겠습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보다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왕비가 되겠습니다. 좌의정 남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혹시 가능할지도. 남대감, 전하, 신이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봅니다. 진정한 왕비는 혈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혼례를 준비하여라. 전하, 단오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는 거야. 몇 달 후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종에서 왕비가 된 단오리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 화제가 되었지요. 이제 정말 행복해? 혼례를 마친 후 중종이 단오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요. 정말 제가 왕비가 맞나요? 맞아. 그리고 곧 우리 아이도 태어날 거고. 전하. 아니, 이연희. 응?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팔자 센 여종이었던 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무슨 소리야? 팔자가 센 게 아니라 복이 많은 거였어. 그래서 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앞으로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하며 포옹했습니다. 그 후 단오리는 현명한 왕비가 되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알아서 많은 도움을 주었지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훗날 조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왕과 팔자 센 여종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의 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날 밤에도 단오리는 옛날처럼 노래를 부르며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